오늘은 한국 힙합 명곡 왕중왕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오긴 했지만 그냥 제 사견에다가 평단과 힙합 팬들의 의견을 가미한 한국 힙합 명곡 20선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VJ인 첫 등장부터 강력했어요. 웬만한 래퍼들 다 뚜까패는 발전된 라이밍과 플로우로 당대 신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을 다 밀쳐내고 본인이 주인공으로서 우뚝 섰죠. 랩을 디자인하는 역량이 정말 혁명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은 과한 우월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VJ인 자신의 실력을 방패이자 무기로 삼아 본인 맘에 안 드는 래퍼들을 디스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못 느끼는 리스너들한테 지지나라 부르며 당시 국힙 최고의 이슈메이커 자리에 셀프로 올라섰죠. 와중에 IP 논란이 겹치기도 하면서 그의 안티들은 하루 다르게 늘어갔고, 이에 VJ인 장르 팬들과의 지속되는 마찰의 피로가 누적됐는지 2008년 누명을 끝으로 은퇴할 거라 선언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많은 논란이 곁에 있었을지언정 VJ인 음악으로서 그거를 무력화할 미친 악마의 재능이었어요. 특히 타이시란 낱말의 존재 이후 이 트랙은 진짜 뭐랄까요, 랩에 있어서 그때도 지금도 극한의 완성미를 갖춘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트랙인 것 같습니다. 가사말 하나하나가 재수없을 정도로 자만심이 그득한데 드라이한 톤에서 뿜어져 나오는 촘촘한 라인과 타이트한 플로우는 VJ가 지닌 일종의 선민의식마저 위대해 보이게 했죠. 빈티지한 맛이 강한 소스들이 세련되게 들리는 이유도 VJ의 랩에서 나오는 힘 덕분이고요. 정말 이 노래를 비롯한 두 명의 많은 수록곡들은 지금 들어도 전혀 올드한 감이 없다 느껴질 정도예요. 이거는 제가 스포티파이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가지고 이번엔 다른 노래를 소개할까도 했어요. 백인타임이나 뒤에 에넥도트 같은 것들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넥스트 레벨이 주는 짜릿함이 제 손가락을 쉽게 떠나보낼 수 없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노래에서 보인 이 센스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한국 힙합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죠. 먼저 여기서 이 센스가 만든 랩 디자인은 정교하게 설계됐다거나 어떤 전략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계산되지 않은 맛이 오히려 랩의 타격감을 더 살리는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내뱉는 듯한 인상을 주는 랩이 청자로 하여금 더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 같았죠. 당시 이 센스가 있던 2000년대 힙합 시장의 상황이 어땠는지 눈앞에 보다 선명히 그려지기도 하고요. 마치 우린 그저 이 센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으로다가요.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 껴있는 펀치라인들은 힙합 팬들이라면 마음속에 뜨거운 뭔가를 느끼게 했죠. 또 오비에 살짝 퍼지는 웨탄 드럼의 질감과 프로덕션의 풍성함을 더하는 보이스 샘플은 이 센스의 거친 느낌을 상쇄하는 역할로 작용했고요. 최고의 프로듀서와 최고의 래퍼의 만남, 바로 이 넥스트 레벨의 그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가리온 1은 한국 힙합에 가장 맞닿아 있는 앨범이에요. 두 MC 형님의 질긴 한국어 라이밍 연구가 낳은 대단히 한국적인 랩과 프로듀서 제이유가 빚은 분배 프로덕션, 그리고 동양적인 샘플링의 결합은 한국 힙합의 결정체를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그들의 후속작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도 팬들의 기대치에 빠르게 부응하기 위해 1년 뒤 2집 발매를 약속했죠. 그러나 한국 힙합의 고질적인 문제, 입벌구 스킬은 이때도 어김없이 발휘가 됐어요. 가리온이 2집 발매를 약속한 지 1, 2년이 지나 5년 10개월이 됐을 때야 그들은 마침내 2집을 드랍했죠. 그리고 그걸 들은 팬들은 임모와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릴 가치가 있었구만. 가리오는 유행을 따르기보단 유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만의 길을 간 결과물을 가져왔어요. 고전 샘플과 가볍고 둔탁한 드럼이 교차되는 비트에 한국어 랩만으로 빼곡하게 채운 두 형님의 랩은 전작의 연장선상에 있는 뛰어난 작업물로 이어지게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트랙은 영순이었고요. 프로듀서 킴루츠가 깔아놓은 드라마틱한 구성 위에 메타와 나찰은 전작에서보다 더 발전된 랩을 선보였고, 피처링으로 참여한 넉업샤는 비록 JK의 땜빵이었지만 게스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죠. 또 돈만 쫓으려 하는 당시 래퍼들의 움직임을 1세대 형님으로서 비판하고자 하는 메시도 담았고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국 힙합의 클래식이라 하면은 5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이 곡이 아닌가 싶네요. 그냥 비트부터가 나 명곡이에요 하고 들어가니까요. Have you ever seen a man like this? With a pack like this, 시장과 예술의 견해, every single state of mind I spread. 딱 첫 소절을 듣고서 쌀 것 같은 몰입력을 선사하는 곡들이 제 기준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거 짧게 3가지만 나열하자면 버벌진트의 1219 에피파니, 아직 기억하네 1988년 MJ의 무워커, 차봄의 안산누아르, 내가 존만했을 때 일리네어의 We Are Two 등등이 있는데요. 내 뒷땅 까는 3류 래퍼들은 잘들 들어.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부지도 첫 소절에서부터 압도하는 곡 중 하나라 생각해요. 이 가사 한 줄만으로 김시면은 본인의 존재 가치와 함께 우수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볼 수 있고, 분노에 가득 찬 톤과 날카롭게 꽂히는 랩이 해당 가사를 뒤에서 받쳐줍니다. 이 조그만한 한국 힙합씬에서 자기처럼 음악 원툴로 명성을 얻은 케이스는 레어하고, 그만한 실력을 갖춘 래퍼도 정말 드물단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니들은 이 바닥에서 나 같은 놈 본 적이 있냐? 이렇게 화두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자신과 자칭 예술가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며 공격성이 가득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퍼붓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김심야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진짜 예술가의 바운더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거란 신념이 기저에 있어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부지라 칭했죠. 이런 김심야의 푸념 섞인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건 뛰어난 랩과 프랭크의 기깔난 프로덕션 때문이고요. 웅장한 베이스와 그 사이사이로 치고 들어오는 묵직한 악기들과 또 경쾌한 악기들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청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극한의 쾌감을 제공하죠. 전 이제 그저 둘의 만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아마 누군가 나를 미쳤다고 보겠지. 만난 그런 걸 상관 안 하는 성격이지. 전 이 노래가 빈지노의 음악 커리어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생각해요. 이게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그렇단 게 아니라 빈지노의 시점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다는 점에서요. 그니까 이게 뭔 개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빈지노의 히트곡 중에서 대부분은 20대들에게 바치는 현대판 청춘가들이잖아요. 아쿠아맨, 어웨이스 어웨이크, 스모킹 드림스 등등. 빈지노는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의 시선은 바깥으로 향해 있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만든다는 개념으로다가요. 근데 달리반 피카소를 낸 뒤부터는 빈지노의 시점이 확실히 자신에게 향해 있었죠. 그 덕분에 빈지노는 대중음악가라기보단 한 명의 아티스트란 인식이 강해진 것 같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숨결을 넣어주는 빈지노의 표현력과 발음에 있어 한국의 각진 디자인을 둥글게 마모시키는 강세 컨트롤은 랩을 보다 매끄럽고 소프트하게 들리게끔 했죠. 진짜 영어와 한국어의 경계가 없다시피 발음을 합니다. 한편 BJ의 기가 막힌 샘플링 기법을 통한 분위기 연출도 인상적이었어요. 재즈함에 깃들하고 있는 빈지노의 매력을 살려줄 뿐더러 본작에서 자기랑 동일시하는 3명의 예술가들이 살던 시대로 타임머신 여행을 조지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해줬죠. 뭐 샘플 클리어 문제가 있단 게 이 노래의 유일한 흠이긴 하지만 그를 뒤로한 모든 면에서는 빈지노 PJ 듀오가 만든 최고작임은 분명합니다. 남들이 모두 편히 잠든 사이에 난 또 내 맥북 앞에 앉아서 맥가이버가 돼. 네, 대중들은 핫서머하면 당연히 FX 누님들을 떠올리겠지만 우리 힙지리 친구들은 단연코 비프리가 떠오를 거예요. 그만큼 비프리의 핫서머는 이름만큼이나 뜨거웠죠. 막연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드라마틱한 삶. 비짝대기 프리 형님은 그거를 현실화할 수단으로 본인의 모든 청춘을 바친 음악을 택했죠. 그렇기에 그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피로가 쌓여도 뜨거운 열정 하나로 열악한 상황을 이겨내려는 결의를 보였어요. 그럼 비프리의 바람이 청자로 하여금 가능하리라 믿게 만든 건 그의 뛰어난 랩 실력에 있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저 같았으면 비프리가 랩을 그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을 여태까지 갖고 있었겠지만 제가 힙합 음악을 어느 정도 듣고서 깨닫게 된 사실은 비프리의 전반적인 랩 피지컬이 그냥 육각형 그 자체란 거예요. 이렇게 유연한 리듬감을 조성하면서 기술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는 래퍼는 드물거니와 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긴 가사도 지켜 세워줄 만하죠. 그리고 이 곡에서 그런 분위기를 잘 깔아준 건 그레이인데요. 그레이의 비트는 미니멀리즘을 표방하지만 뛰어난 샘플링 작법과 단순하지만 든든하게 중심을 지켜주는 드럼 루프, 또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강약 조절을 통해서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죠. 괜히 나스 형님이 이 비트를 탐낸 게 아닙니다. 창문은 정말 셀프메이드의 대표적인 사례죠. 덕소의 비닐하우스에서 출발해 평창동의 주민이 되기까지 짧다면 짧다 할 수 있는 8년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근데 창모가 이 세월을 보낸 뒤에 도끼같이 랩스타 선상에 올랐다 할 수 있냐 물으면 선뜻 그렇다 답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창모가 랩으로 찢어놓은 곡들이 여러 개 있지만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트곡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힙합 13B의 마인드의 관점에선 창모를 랩스타로 받아들이긴 힘들었어요. 근데 창모가 군입대하기 전 발표한 UGRS의 이번 트랙, 이거 하나로 창모는 랩스타 칭호를 달기에 충분하다는 걸 느꼈죠. 진짜 처음 들었을 때 임팩트가 너무 세서 거의 랩하는 또라이 같았어요. 힙린이가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정밀하게 배치된 라임들과 박진감 넘치는 플로우, 그리고 그 위로 흩뿌려진 산티나는 가사들은 창모의 락스타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구현해냈죠. 또 노래의 뮤직이기도 한 서태지가 부른 컴백홈의 한 구절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그 일상 속 상황들이 청자에게 재미를 주는 장치로 기능한 점도 흥미로웠고요. 거기다 높은 수준의 셀프 프로듀싱도 나이스했죠. 힙합은 DJ 중심으로 일궈진 문화였으나 점점 MC를 찾는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언젠가부터 그들은 MC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밀려났어요. 그렇게 씬에서의 입지가 줄어들다 보니 DJ들은 프로듀서나 턴테이블리스트로서 활동의 폭을 반강제적으로 넓혀갔습니다. DJ 소울스케이프도 이런 배경 뒤에 나타난 인물이고요. 과거 언더그라운드의 상징이었던 MP 소속이었던 그는 형님들과 컴필 한 장을 발표하고 나서 21살의 어린 나이에 미친 작품을 슬그머니 떨굽니다. 그건 바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항상 등장하는
단골 손님, 180g 비츠족. 근데 이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땐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 해요. 그땐 소울스케이프 형님의 영향력이 지금만 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추후에 입소문을 타고 확실한 재평가를 받고 나서야 이 앨범의 진가를 많은 이들이 알아보게 됐죠. 그 중에서도 이 캔디 펑크는 인스트루멘탈 힙합의 교본과도 같은 그런 트랙으로 인정받는데요. 별다른 가공을 거치지 않은 드럼과 그 위로 얹어진 산뜻한 느낌의 멜로디컬한 전자피아노, 곡을 보다 푸짐하게 만드는 적절한 악기들의 투입, 그리고 보컬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채운 보이스 샘플 등등, 소울스케이프는 펑키한 리듬을 필두로 한 안정감 있는 진행으로 완성도 높은 트랙을 혼자만의 힘으로 앨범 한복판에 장식했죠. 본인의 장기인 디제잉 스킬도 유감없이 발휘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게 무려 24년 전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시대를 앞서간 마스터피스죠. 그곳은 잃어버린 땅 절망의 어딘가 잔인했던 형체를 버린다. 한국 힙합 컨셉 앨범 중에서 1티어 그냥 먹고 들어가는 데몰리쉬, 그리고 그 안에서 단연 킬링 트랙이라 함은 이그니토와 이센스가 함께한 로스트 크로니클이에요. 하드코어를 추종하는 집단인 빅딜에서 함께한 마일드 비치의 음산한 프로듀싱 하에 두 래퍼는 벌써 하나씩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각자의 상반된 매력에서 오는 합이 균형감과 조화로움을 만들어냈죠. 이그니토는 잘 짜여진 라임 아래 무뚝뚝하게 음절을 뱉으며 어떤 장중한 분위기를 형성했고, 이센스는 그보단 가벼운 톤으로 랩을 선보이지만 이그니토와 마일드 비치가 깔아놓은 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어요. 심지어 이센스는 이때 19밖에 안 됐는데 이런 수준 높은 가사와 랩을 구사했던 게 그냥 미쳐버렸죠. 한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트랙은 청자를 단숨에 그들만의 세계로 흡수시키는 놀라운 흡인력을 자랑하는데요. 욕은 없지만 잔인하면서 거친 언어가 다양한 심상을 제공하고 나아가 엄청난 시청각적인 혼란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둘은 한국 사회 이면을 각자의 철학을 담아 시사하는데 그 표현력이 정말 랩 가사가 아니라 하나의 시처럼 느껴졌죠. 특히 그게 멋있어 보이려는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각각의 의미가 다 전달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진도 리릭시스트로 평가받는 것 같네요. 2000년대 초반 드렁큰 타이거를 가장 영향력 있는 힙합퍼로 만들어준 1등 공시는 뭐니뭐니해도 3집 타이틀인 굿라이프에 한국 힙합 역사상 최초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곡으로서 대중음악 시장에서 힙합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킨 대사건을 일으켰으니까요. 특히 이 노래가 1위를 했다는 사실이 더 의미가 있었던 건 이 노래의 가요스러움이 단 1도 없기 때문이에요. 비트부터 벌스훅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오로지 힙합적인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죠. 묵직한 드럼과 쓸쓸함과 비장함이 묻어있는 스트링 샘플, 또 그와 어울리는 애환이 담긴 가사, 무엇보다 노래 전체를 씹어먹는 개쩌는 훅, 이런 것들이 모여 굿라이프는 완전한 장르 음악으로서 대중과 평단 모두를 사로잡은 불후의 명곡이 됐죠. 나중엔 오히려 이 노래가 JK를 옥죄는 족쇄 같은 느낌의 곡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엔 또 본인 식대로 돌파하는 걸 보면 이 형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힙합이라 느껴집니다. 그의 커리어에 있어 타협이란 건 없으니까요. 멍청해진 지구 지겨우면 일로 와 나랑 세상 구경해발 9.14km 상아탑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란 의미로 흔히 속세를 떠나 예술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네이버 지식백과 형님이 말하는데요. 그럼 화지 형님은 상아탑이란 표현을 빌려와서 뭘 말하고 싶어한 걸까요? 그는 어지럽게 뒤엉킨 한국 사회를 불바다라 칭하고 거기서 불타 죽고 싶지 않으면 자기만의 상아탑에 올라서 그저 불구경하듯 그 모습을 지켜보라 해요. 그리고 그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한국 힙합씬과 멀어지고 싶은 이들에게도 자신의 상아탑에 올라 그 모습을 함께 관조하자 설득하죠. 화지야말로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은 래퍼니까요. 한편 화지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랩을 화려하게 하기보단 상당히 절제하려는 노력의 흔적도 보였는데요. 근데 그렇게 랩의 다이나믹함을 최소화했는데도 화지가 기술적인 면에서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던 건 고도로 설계된 라이밍과 플로우 디자인이 개쩔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약간 텁텁한 느낌의 톤도 그 맛을 배증시킨 요인이었고요. 화지 형님의 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잼이라 여겨질 만한 지점도 있겠지만 그처럼 넘실대는 그루브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래퍼도 몇 없단 걸 알고 나면 화지의 존재는 한국 힙합에서 더 소중하게 다가올 겁니다. 한국 힙합의 트랩이란 장르를 들여오고 설파시킨 코올트와 일리네, 그들은 국힙 특유의 전형성을 말도 안 되는 기간에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한때 그 기간 내에서 정말 창의적인 트랩 인재의 탄생은 손에 꼽았어요. 아무래도 본토와 확연히 다른 문화적, 정서적, 지리적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트래퍼들은 힙지리로 낙인 찍히기 딱이었죠. 그러나 라보너비트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 본토에 가까운 트래퍼로서의 삶의 양식을 보이면서도 그걸 본인의 멋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이 생일이란 곡이 그걸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죠. 본인 스타일에 최적화된 프로듀서 해콥의 지원 하에 라보노비트는 그냥 비트와 한 몸처럼 뒤엉켜 놀았어요. 비슷한 발음의 라임으로 일관된 리듬을 형성하면서 단순함이 주는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고, 가볍게 박자를 타면서 만들어내는 리듬감은 감탄을 자아냈죠. 피처링으로 참여한 빌스텍스 형님 역시 브록의 나이가 무색하게 라보노비트 못지않은 존재감을 본 트랙에서 뽐냈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 힙합 트랩의 현주소이자 미래는 이들의 몫이 될 것만 같습니다. 누난 동국대 법대 갔으니 효녀겠지. 졸업하고 취직 못하면 나랑 똑같은 부류 새끼. 왜 그런 말이 있죠? 예술가 형누님들은 오지게 굶어야 비로소 예술의 경지에 이른다.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너무 많은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엄청 힘든 말은 아닙니다. 높은 열정과 뚝심이 낮은 수익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 결과물이 훌륭했던 경우가 빈번했으니까요. 16시즌 한정판 에디션이었던 저스티스가 그랬어요. 이때 그는 돈보다 음악이 우선이었고, 그렇게 한 우물만 열심히 판 결과 국힘 역사 한켠에 자리할 멋진 작업물을 뽑았죠. 앨범 타이틀인 쉽쉐기는 그 노력의 최고 산물이고요. 근데 노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노래는 발매 당시부터 큰 파장과 논란을 낳았어요. 전반적인 가사의 내용이 자기 비판적 성격을 띄었음에도 그 표현의 수위가 매우 높고 그 방식에서 오해를 샀기 때문이죠. 저스티스는 발매 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한 의도로 작사한 구절이 없다 해명했으나, 어쨌든 이는 창작자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시키는데 명백히 실패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곡이 우수성을 갖는 것, 저스티스가 랩을 정말 기깔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텍스트를 끌고 가는 공격적인 어투와 감정선에 따른 효과적인 완급 조절은 물론 적재적소에 박힌 라임의 위치, 의도된 픽사를 통한 과잉된 감정 전달까지 저스티스는 마치 1인극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아님 말고요. 저 배달을 봐. 온 동네 구경이라도 나는 내 춤을 구경하는 날에서 무대 위에 내 적시는 나는. 디플로의 양호 앨범 내에서는 물론 2016년 한국 힙합 최고의 킬링 트랙 중 하나로 꼽힌 작두는 노래 제목 그대로 참여진들이 작두를 타는 것 마냥 신들린 랩을 선보였어요. 곡의 인트로에서 한국 전통악기가 들어오는 순간 그 아슬아슬한 고개가 시작됨을 알렸고요. 그리고 그 첫 바다는 곡의 주인인 디플로였죠. 묵직한 목소리로 천천히 밟아가는 벌스, 텐션을 서서히 고조시키는 프리코러스, 마침내 시원하게 터뜨리는 훅. 이처럼 디플로는 뛰어난 빌드업으로 자타공인 국힙 최고의 연출가다운 면모를 보였죠. 그리고 곧바로 바톤을 이어받는 너건니는 이 노래에서의 스팟라이트를 가뿐히 챙겨갔습니다. 정말 접신한 것 같은 미친 랩을 벌스 내내 이어갔죠. 넉살 특유의 쨍한 톤과 함께 버무려지는 텅 트위스팅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강세를 통해서 당시 신이 납지 않은 미친 기량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을 매듭짓는 헉피의 랩도 야무졌습니다. 공연장에서의 뜨거운 열기를 가사에 그대로 옮겨 담으며 라이브에 대한 자부심과 그걸 뒷받침하는 실력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죠. 이는 본인이 직접 런칭한 분신 콘서트 덕에 그 설득력을 자연스레 높였고요. 한국적인 힙합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국악을 짬뽕해서 발표한 곡들은 종종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제 기준에서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건 작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두 형님들은 워낙에 히트곡도 많고 띵곡들도 많아서 뭘 선정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첫 출발을 알린 이력서에 손이 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스토리부터 KOD란 팀을 결성하고 12매스를 지나 다이나믹 듀오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노래에 함축시켜서 잘 풀어냈고, 두 사람을 시원하게 등쳐먹고 떠난 커빈을 한번 까주면서 둘보다 셋에서 셋보다 나은 둘이 되었음을 선포했죠. 또 여기서 두 형님은 당시의 어떤 양가적인 감정을 너무 과하지 않은 적당선에서 잘 풀어냈단 게 또 하나의 좋은 포인트로 다가왔는데요. 만약에 다듀가 감정을 주체 못하고 디스곡 마냥 가사를 썼더라면 앨범의 전체적인 무드에서 확 엇나갈 수도 있었지만 본인들의 분노를 절제하며 심정을 담담하게 표현한 게 좋았어. 한편 이때까지는 개코의 폼이 살짝 덜 올라왔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활동하던 래퍼들과 견주어봐도 높은 퀄리티의 랩을 구사했던 걸 알 수 있죠. 물론 최자영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셋보단 둘이 낫네요. 가슴속에 미하 불꽃을 쫓으리라 내가 뱉은 시하 편의 어둠이 거치리라. 네, P타입은 2000년대 초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의 한국 힙합씬은 정답의 부재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정답의 부재라 함은 한국어 라임의 정립이었죠. 라임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저런 작업물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지만 P타입은 어떤 명확한 기준선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은 없다고 느꼈기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P타입은 자신이 교과서를 편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앨범 작업기를 가졌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2004
2004년도에 국힙의 교과서인 헤비베이스란 띵작이 탄생을 했죠. 앨범을 빼곡히 채운 수록곡 중에서 한때 국힙의 애국가로 불릴 만큼 발표 시점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돈키호테는 센세이션함을 가득 안고 있던 트랙이에요. 투박하게 깔린 드럼 위에 얹어진 멜로디한 건반과 P타입의 어떤 엄숙한 선언이 내포된 서정적인 랩의 만남은 또 다른 한국 힙합 클래식이 나왔음을 알렸죠. 또 이 트랙에서 중요하게 꼽히는 키포인트는 문장의 완성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된 라임을 심어놨다는 점이에요. 요즘만 봐도 라임을 위한 가사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20년 전에 P타입 선생님은 진짜 무슨 언어학자마냥 정석적인 라임과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랩은 드럼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P타입의 말 맞다나? 그는 정말 이 곡에서 라임을 정성스럽게 박았죠. 만약 여러분이 라임의 이해를 확실히 하고 싶다면 이 노래에서 해결하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한국에서 이모 힙합을 시도한 래퍼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놈이 국힙 이모 1대장이다 라고 확신을 주는 래퍼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던 2019년 우린 상상도 못한 래퍼에게서 한국 이모 힙합의 미래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는 바로 시잼이었죠. 1집의 실패를 딛고 4년 뒤에 발매한 킁에서 시잼은 본인은 물론 한국 힙합의 바를 한껏 올렸어요. 그리고 수록곡 포커페이스는 현재 한국 이모랩의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고요. 발음을 늘리고 뭉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듯한 라임이 구조화되고 다양한 수사법이 들어간 가사는 생동감을 띄며 막 분석하고 파헤치고 싶은 욕구를 샘솟게 하죠. 제이키드먼의 락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준수한 퀄리티의 프로덕션도 정말 깔쌈하고요. 때론 시잼의 감정에 맞춰 따라가기도 하고 또 때론 시잼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듯한 연출로다가 곡의 감흥을 돋구었죠. 이는 비단 포커페이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은 시잼의 뒤를 밟으려 했으나 그 길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시잼의 레벨이 다른 래퍼들보다 한 차원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런 래퍼의 역량을 마감할 프로듀서도 정말 일부란 사실 역시 제이키드먼이 난 놈임을 증명하는 이유고요. 느리게 시작한 날개를 단그게 멈춰 이젠 비상을 위해 마이크로폰 체크 지금은 데드피란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2004년 그는 시내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일메틱이라 불렸던 언디스퓨티드로 말이죠. 냉장고 포장 박스를 녹음 부스 삼아 녹음하고 프로듀서진 중 일부는 PC방에서 비트를 찍었을 만큼 작업 환경은 최악에 가까웠지만 역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가 봐요. 당대 모든 래퍼들의 랩을 찍어 누르다시피 한 데드피의 랩과 빅들에 속한 레전드 프로듀서 형님들이 제작한 분배 프로덕션 거기에 양념지를 제대로 쳐준 피처링과 DJ까지 제 역할을 모두 다 해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좀 오글거려 하긴 하지만 이 앨범은 정통 힙합이란 수식어가 안성맞춤인 작품이에요. 약간 국내 힙합의 정석 같은 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피가 팔로알토와 함께한 날갯짓은 앨범의 정점에 서 있는 트랙인데요. 쇼미도 딩고도 없던 그 시절 래퍼들의 고민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데드피와 팔로알토 형님은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기색을 전혀 표하지 않았죠. 시스템이 어떻든 간에 래퍼로서의 아동기버벅 마인드로 일관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정말 그 시절의 낭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분이 들어요. 한국 차도대로 타고 수백 내 친구들도 쪼가서 키드밀리의 베이지 트랙리스트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트랙 25 원래 진성 입질이라면 1번 트랙부터 차근차근 듣는 게 일반적이지만 피처링에 야옹원이란 이름 석자가 박힌 순간 그들은 자신만의 룰을 깨고 15번 트랙으로 개처럼 달려갔죠. 그러나 발매 당시의 반응은 좋지 못했어요. 특히 기대했던 야옹원의 벌스가 주된 문제로 꼽혔죠. 속도감 있는 비트에 맞춰 따라가는 키드밀리의 랩과 다르게 야옹원 이 형님은 그냥 자기 멋대로 씨부리는 것 같았으니까. 근데 떡밥이 좀 식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서 반대로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빈지노의 샤라웃, 평론가들과 일부 리스너들의 이어지는 극찬이 어느덧 25를 2023년 최고의 뱅어 트랙으로 기록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바를 좀 보태자면 향후 5년간은 이만한 퀄리티의 레이지를 표방한 뱅어는 나오기 매우 힘들 거란 예견을 해봅니다. 가볍지만 두껍게 깔리는 신디사이저와 묵직한 댐핑감을 더하는 베이스가 어우러진 프로덕션 자체만으로도 지리는데 키드밀리처럼 찰진 랩으로 기트를 견고히 하고 야옹원처럼 독자적인 색으로 분위기를 단번에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국힙 듀오가 아직까지 안 보이고 앞으로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들이 대대적으로 레이즈를 하겠다 선포한 것도 아닌데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뽑아냈다는 점도 있고요. 언제 한번 둘이서 레이즈 앨범 하나 뽑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정도로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808 페이지 소리 프리모 비스트 음악 소리 메탈과의 연결고리
이 노래는 퀄리티만 보면 이 리스트에 못 들을 것 같지만 진짜 영향력 하나가 퀄리티를 다 쌈싸먹었어요. 빈지노를 제외하면 특기할 만한 벌스를 뱉은 래퍼가 없음에도 일리네어를 넘어 한 시대의 대표곡으로 남게 됐으니까요. 2010년대 중반 메타 형님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하고 또 나이를 불문하고 이 노래를 모두가 따라 불렀을 줄은 당시 장르팬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미디어가 한 음악 생태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던 사건이었죠. 근데 이 노래가 퀄리티적으로는 그냥 그랬지만서도 한국 힙합 전체에 던진 주요한 시사점은 래퍼의 돈자랑이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소재가 전혀 아니란 점이에요. 이 노래에 한해서 그들이 돈이란 키워드를 다루는 방식은 다소 1차원적이었지만 머니스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건 제대로 보여줬죠. 후에 많은 대중들이 그걸 오직 힙합 장르 내에서만 느낄 수 있고 돈자랑하는 게 멋이자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였으니까요. 또 이런 일리네어의 과감한 시도가 후대 많은 래퍼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런 점에서 이 연결고리는 한국 힙합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트랙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명곡 20선을 해봤는데 여기서 빠진 것들이 있거나 좀 바꿔줬으면 하는 트랙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